남편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여기에 뿌려놓고 처음이죠. 수목장을 했는데 유골을 뿌린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남편은 유골을 그냥 강물에 뿌려달라 했습니다. 그래, 진열을 하나 할 거를 잘못했다. 서글플까봐 나무에 뿌렸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못했죠. 왜 그 방법을 선택해서 갔어?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 그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남편의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어쩔 땐 너무 미안하고 어쩔 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정말 밉다. 정말 밉다. 자기 정말 밉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날 남편은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날은 12월의 첫날이었습니다. 막 겨울 추위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이 유달스럽게 아침에 바람이 불고 추웠어요. 아침에 7시쯤에 문을 열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자고. 책상에 A4 용지 4장이 있고 저게 뭐지 해서 보니까 유서 이래가지고 뭘 써놓은 거예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떠나서 미안하다. 경제적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경찰이 하는 말에 유서를 보더니 이 집 아저씨 같다고. 그러면서 같이 가서 확인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저씨, 우리 아저씨 아닐 거라고. 빨리 우리 아저씨 찾아주라고 막. 아니라고 했는데 맞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입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맞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는 2년 연애 끝에 1998년에 결혼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16년을 함께했죠. 그 전에는 가끔씩 꺼내 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아요. 남편은 꽤 유복한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사업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단 PC방도 접고 집에서 주식을 하겠다 해가지고 딱 들어앉고 나서는 오로지 거기만 매진했던 것 같아요. 곁에 있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우리 가족을 버렸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를 버렸구나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갑니다. 어서 오세요. 다녀왔습니다. 해야지. 주야, 다녀왔습니다. 네. 이모 안녕 안 했어? 주야, 가방. 아들 가방 형주입니다. 마스크 손 씻어야지. 손 씻고 오세요. 엄마 밥 줄게. 14살.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뜨겁다 이봐. 주야. 후에서 먹어야 돼. 후.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아 뜨거운데 속에는. 맛있어? 엄마는 계속 말을 하는데 이거는 비계가 많네. 형주의 대답이 들리질 않습니다. 아우 시락국이 이렇게 좋아요. 형주가 18개월 됐을 때 이렇게 눈 맞춤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 그 아이가 아픈 아이라는 걸 이제 그냥 좀 늦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섯 살 때 발달장애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형주야. 빨래기 켜야 되잖아, 빨래.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그때부터 남편은 자주 형주가 살아갈 날을 걱정했습니다. 잘 익히는데 형주를 유독 예뻐라는 했어요. 형주가 저러니까 이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앞으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형주를 위해 더 돈을 벌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남편이 자살한 것은 최선도 유일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수요일 그래서 마지막에는 형주를 어떡하지? 형주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형주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선택해서 갔어? 이러면서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실은. 남편의 자살 이후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덮쳐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슬픔이 밀려왔다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난다고, 슬픔보다는. 왜 슬픔보다는 이렇게 화가 차지하는 게 크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맞는지. 밥도 안 넘어가고. 그때는 너무 통증도 심했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막, 아,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진주는 또 차량이 별로 많진 않아요. 어떨 때 낮인데도 가면 앞에 뒤에 차가 전혀 안 와요. 그러면 이렇게 끝에까지 정말 그냥 미련 없이 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막 어쨌든 씀칫씀칫해요. 그러면 이제 또 애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떡하라고. 이럴 때 엄마가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없는데 제가 엄마니까. 근데 그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들. 막 그렇게 울고 있을 때는 이게 어른으로 우는 것 같지 않는 거야. 그냥 내가 철없는 아이로 그냥 막 울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심리부검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봤습니다. 죽은 사람 시체 부검은 하는데 심리 부검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죽은 사람 심리를 어떻게 부검할 건데? 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모르는 나의 이 감정들을 혹시나 알 수는 있나, 이분들은?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었죠, 그때. 절박했습니다. 혼란스런 감정의 정체를 그리고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심리부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좀 황당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설문지 체크를 하는데 제 마음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남편 마음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남편 마음을 이렇게 몰랐네? 심리부검은 심층 면담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자살자의 성격과 행동의 특징,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등을 파악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남편에 대해 말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생각들이 근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그렇게 남편에 대한 화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뭐 상담을 받아도 별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심리부검을 타고 나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없어지지는 않고 줄어들더라고요, 그 부피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말을 한 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자살은 혼란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유가족의 감정은 계속 흔들립니다. 보자. 왔다. 자, 잘 갔다 와. 안녕하세요. 심리부검을 받고 마음이 편해진 줄 알았습니다. 치미는 분노는 잦아들었지만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죄책감이 시작됐습니다. 갔다. 남편이 뭔가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을까? 남편의 자살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계속 되물었습니다. 한 번씩 자기가 이제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도 힘든데 이렇게 대받아쳤던 것 같아요. 그게 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의 다 예시였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알아내지 않았을까. 남편의 결정이었다 해도 자꾸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